냉동실 같은 경우는 넣어놓다 보면은 계속 들어가는 블랙홀 같은 존재죠. 이런 소고기 같은 경우도 마트에서 이렇게 한 덩이를 사와가지고 드시는 게 가성비가 좋잖아요. 하지만 냉장고는 점점점 가득 차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냉동 보관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키친타올이 키포인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력 23년차 셰프이고요. 지금은 요리 레시피를 알려드리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같은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 같은 경우도 많이 비어 있잖아요. 꽉꽉 차 있지 않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런 식재료들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 있는 것들을 또 구매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냉장고는 총 용량의 70%만 수납을 하시는 게 공기 순환에도 좋고 냉기를 보관하기도 좋습니다. 자, 냉장실 정리를 하실 때는 이게 대부분 칸별로 온도가 좀 다른데요. 그리고 문을 자꾸 여닫는 이런 냉장실 안쪽 문 같은 경우는 달걀류라든지 이런 소스류 온도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제품들이 어울리고요. 제일 위 같은 경우는 이런 치즈라든지 바로바로 먹는 올리브 이런 것들이 어울리고, 두 번째 칸 같은 경우는 이런 김치라든지 자주 꺼내 먹는 반찬이나 이런 과일 같은 신선류에 어울리고요. 세 번째 칸 같은 경우는 이 야채 실류처럼 야채 보관에 용이해서 2, 3일 내에 먹는 음식들을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칸은 밀봉된 육류라든지 잘 밀폐된 과일류를 보관하시기에도 좋습니다. 냉동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만두를 좋아해서 거의 만두밖에 없는데, 만두 같은 경우도 먹고 남으면 이렇게 지퍼백으로 해가지고 진공을 해가지고 넣는 편입니다. 이래야 오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거 지퍼백으로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다음 버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밀폐용기에 이렇게 보관하시면 오래 보관하실 수 있겠죠. 냉동실은 되도록이면 장기 보관하는 식재료들을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냉동실 같은 경우는 넣어놓다 보면은 계속 들어가는 되게 블랙홀 같은 존재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냉장실에 식품이 뭐가 있는지, 소비해야 되는 식품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입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냉장실 같은 경우도 빨리 소비를 해야 되는 치즈라든지 올리브, 살구, 방울토마토 이런 것들 기입을 해놓고요. 특히 냉동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기입을 하는 편입니다. 만두 2봉, 버터, 오징어, 냉동밥, 미역국 이렇게 하시는 게 냉동실 정리의 가장 1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 잘 안 보이는 밀폐 용기만 바꾸셔도 훨씬 더 개선이 됩니다. 이렇게 안 보이는 것들을 제거하시고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것들만 정리를 하시더라도 냉장고에서 버리는 식재료의 수가 훨씬 줄어들 겁니다. 다 보이죠? 보이는 밀폐 용기를 사용하는 게 가장 큰 구조 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냉장고 관리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촬영을 하다 보니까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남기도 해요. 조금씩 남아있다고 해서 그 냉장고 칸을 청소하지 않게 되면 냉장고는 점점점 냄새로 가득 차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칸에 있는 주 재료를 사용하는 날 그 칸을 한 번씩 꼭 닦아주자라는 식으로 냉장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냉장고 청소할 때는 베이킹소다를 사용해서 많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식재료들끼리 한 통에 섞어서 보관하게 되면 에틸렌가스 같은 식품의 성숙을 촉진하는 물질들이라든지 수분 교환이 일어나면서 두 가지 다 빠르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사과 같은 경우는 야채실 안에 밀봉하지 않고 보관했을 경우에 에틸렌가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다른 채소들이 굉장히 빠르게 썩는 경우를 보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같이 보관하면 안 되는 식재료들은 양파와 감자가 있는데요. 함께 보관하면 습기와 가스 교환으로 서로 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고기를 통째로 큰 것들을 구매해 오셨으면 진공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 상태로 냉장실 가장 안쪽에다 보관을 하시는 게 효율이 좋고요. 처음에 사왔을 때 한 번에 사용할 양만큼 소분을 해가지고 보관하실 때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여기 지금 이렇게 공기와 맛 닿는 순간부터 고기는 하나가 되기 시작하겠죠. 이럴 때는 한 번 드실 만큼만 이렇게 자르셨으면 고기 물기를 잘 닦으신 다음에 소분을 좀 최대한 제거해 주시고, 이런 가정용 랩으로 고기를 뜨지 않게 이렇게 감싸주세요. 그리고 랩을 돌돌돌 한 방향 맞으신 다음에 다시 이거를 십자 모양으로 놓고 다시 한번 밀봉을 하면 우리 흔히 떡 포장하듯이 이렇게 완벽하게 밀봉이 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소분을 해가지고 냉동 보관을 하시면 되고요. 공기가 안 들어가게끔 냉동을 하셔야지 냉동을 오래 하더라도 고기에 피해 없이 물기가 안 생기게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고기 같은 경우도 마트에서 이렇게 한 덩이를 사와가지고 드시는 게 가성비가 좋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포장일이 거의 한 2, 3주가 됐는데, 이 소고기 같은 경우도 저는 냉장실 제일 안쪽에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서 지금 3주 정도 보관을 했습니다. 숙성육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거 지금 열지 않을 텐데 똑같이 이것도 소분하고 싶으실 때는 랩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진공을 좋게 하시려면 지퍼백을 준비하시고요. 지퍼백을 안쪽에 손을 넣으셔가지고 뒤집으세요. 펴주신 다음에 밀봉한 고기를 넣으시고 공기를 잘 빼주신 다음에 돌돌돌 이렇게 말아주세요. 그리고 말아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서 반대로
이렇게 하시면 여기 손잡이가 나오잖아요. 여기를 공기를 빼가시면서 지퍼를 잠가주시면 이렇게 완벽하게 지퍼가 됩니다. 이렇게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생선 같은 경우 이렇게 구매해 오시면 오늘 안 드시고 내일이나 모레 드실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도마 버리니까 종이호일 같은 거 까시고 여기 위에 생선을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생선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이 겉표면보다 내장이 들어있는 안쪽인데요. 내장은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내장 웬만하면 제거를 해달라고 하고 오시는 게 좋고요. 머리 제거하시고 내장도 저 지금 살짝 얼어있기 때문에 내장이 잘 제거가 되는데 내장은 이렇게 잘 머리랑 제거하시고요. 중요한 게 이 검은색들 피 고여있는 것들까지만 제거를 살짝 해주시고 되도록 물에 안 닿게끔 하신 다음에 여기에도 키친타올이 키포인트입니다. 이 내장 안쪽에 물기가 생기면서 이 안쪽이 상폐하게 되는데 이쪽을 이런 키친타올을 접어가지고 아예 똘똘똘 꽉꽉 채워주세요. 우리 수술하고 환자들 그 봉합 부위들 안에 이렇게 솜 채워주는 것처럼 최대한 잘 채워가지고 바로 내일 먹더라도 되도록이면 이렇게 키친타올 이렇게 빵빵하게 채워가지고 겉표면도 감싸서 물기가 이렇게 최대한 안 생기게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랩으로 공기와 접촉이 안 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하고 이쪽도 길게 한번 이렇게 하시면 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2, 3일 정도가 지났는데도 안 드시게 되면 키친타올은 한번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2, 3일에 한 번 정도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양념장이나 조미료들 어떤 보관하는 법들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선 이것들을 보관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기보다 구매를 하시고 나면 저희 항상 이렇게 보시면 소스 이름이 써있고 뒤편에 보면 저희 항상 이렇게 식품 유형이라든지 원재료명이라든지 다 써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마지막쯤에 꼭 써있습니다. 이 보관 방법. 이 굴소스 같은 경우도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하라고 써있잖아요. 이걸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건 화이트 와인인데 화이트 와인 보시면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 실온 보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직사광선만 피하면. 그리고 이 국간장을 한번 봐볼게요.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로 써있죠. 이런 것들을 항상 읽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간단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냉장 보관이 필수인 제품들은 이렇게 액상류로 된 것들 있잖아요. 간장, 케찹, 이런 굴소스, 고추장, 이런 막 돈가스 소스 같은 액상류로 된 수분 함량이 높은 소스들은 냉장 보관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올리브오일이라든지 화이트 와인, 이런 알룰로스 같이 당도나 산도가 높고 수분이 적은 이런 제품들은 실온 보관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후추 같은 마른 제품들도 실온 보관이 가능하겠죠. 남은 버터는 이렇게 쓰실 크기만큼 이거는 파스타 1인분 할 때 쓸 거, 이건 파스타 2인분 할 때 쓸 거니까 좀 다르죠. 그리고 쓰시는 크기만큼 자르셔가지고 밀폐용기에 이런 종이오일 까신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띄워가지고 각각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이 위에 하나 더 올리실 때는 종이호일 하나 더 까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냉동 보관을 하시면 3개월 이상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브리치즈라든지 치즈 같은 경우는 하나당 막 10,000원이 넘잖아요. 이런 것들 대부분 종이 박스에 이렇게 밀봉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크기에 맞는 밀폐용기 준비하셔가지고 다른 것들과 동일하게 약간 두껍게 2장을 깔게요. 오래 보관하고 싶으시면 최대한 키친타올 두께가 두꺼워야 좋습니다. 이렇게 딱 맞죠. 하나 하시고 중간에도 치즈가 2개니까 하나 더 깔아서 이렇게, 그리고 제일 위쪽에도 하나. 이 용기 바로 위쪽에다가 이런 랩으로 한 번만 살짝 감싸주신 상태로 자르지 마시고 뚜껑을 닫으시고 가위로 랩을 팽팽하게 당기신 다음에 잘라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중 밀폐를 하시면 좀 더 오래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두부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물을 빼시고 나서 물기를 이렇게 제거한 두부를 밀폐용기 준비하시고요. 밀폐용기에 알맞게 자르셔서 담으시고 여기에 물을 잠기게끔 밀폐용기에 담으셔가지고 이대로 냉장 보관하시면 되는데요. 물은 매일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최대한 오래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건 그 제품이 판매 가능한 기간이죠. 하지만 요즘은 소비기한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는데요. 소비기한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한입니다. 하지만 소비기한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대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고 향을 맡아가면서 이게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직접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소비기한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관 상태가 잘못됐을 때는 소비기한이 되기도 전에 빨리 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되도록이면 음식이 안 남으면 좋겠지만은 1인 가구에서는 특히 치킨이라든지 피자 한 판 다 먹기가 힘들잖아요. 드시고 남은 그런 음식들은 이런 밀폐용기에 다른 것들과 똑같이 키친타올을 까신 다음에 밀폐용기에 담으신 다음 냉동 보관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냉동 보관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꼭 그 날짜를 기입하는 겁니다. 날짜를 기입하지 않으면 용량이 작은 냉동실 같은 경우는 뒤죽박죽 되면서 먼저 먹어야 될 것들을 안 먹게 되고 나중에 먹어도 될 것들부터 먹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날짜 기입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업장에서 일을 할 때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집에서 재료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냉장고는 용량이 작더라고요. 주부님들이 괜히 어렵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식재료 종류마다 적정 온도라든지 습도를 지켜서 보관을 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모든 식재료를 냉장실에 보관한다는 거는 조금 장단점이 있기도 하지만 옳은 답은 아닙니다. 식재료마다 보관이 맞는 법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냉장을 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냉동으로 보관을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온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 것도 각각 다르게 있습니다. 식재료가 변색되는 현상은 대부분 산화작용 때문인데요. 예를 들자고 하면 사과 같은 경우는 갈색으로 변하는데 그건 폴리페놀 화합물이 공기 중 산소와 결합을 해서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먹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약간 식감이라든지 향들이 조금 변할 수도 있죠. 그리고 드시면 안 되는 경우는 곰팡이가 펴 있는 경우인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사과라든지 어떤 야채의 한 부분이 밀폐용기 상에서 곰팡이가 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만 제거를 하고 드시는데 그거는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부분이 곰팡이가 있다는 거는 그 공간 안에 전체가 곰팡이 균이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폐기를 하시는 게 좋고 통은 깨끗하게 세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채소는 생으로 먹으면 좋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약간 틀린 말도 있는데요. 나이트쉐이드라는 야행성 식물이 채소에도 있는데요. 특히나 이런 가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나이트쉐이드 식물입니다. 이런 가지 같은 경우는 생으로 먹으면 약간의 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생으로 먹기보다는 가열해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시금치라든지 생으로 먹으면 독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채소와 가열해서 먹어야 되는 채소를 분류해서 먹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감자의 싹에는 솔라닌이라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덜 익은 토마토에는 토마틴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고요. 고사리에는 포타키로사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서 꼭 익혀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시는 경우에도 대부분 업체들이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가져다가 진공 포장으로 해가지고 판매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런 제품들은 저희가 실제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품들은 점수가 낮은 후기를 한 번쯤은 봐보시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구매 같은 경우는 후기 이벤트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점수가 많은 것들만 보시다 보면 이벤트 당첨을 위해서 좋은 말만 써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점수가 낮은 것들 중에서도 이 제품이 어땠는지 어떤 분량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트라든지 시장에 가서 생선을 구매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고등어의 눈이 맑고 투명한지를 보셔야 되고 그리고 아가미 쪽을 보실 수 있다고 하면 아가미 쪽 색깔이 선홍색을 띄어야 됩니다. 그리고 살을 눌러봤을 때 무르지 않고 탱탱한 거를 고르시면 좋은 고등어를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고등어 손질을 할 건데요. 고등어 이렇게 꼬리 부분도 필요 없으니까 잘라서 버려버리시고 이 위쪽에 있는 이런 지느러미도 가위로 제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등어 보시면 등 중간 쪽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쪽에 칼을 살짝 이렇게 넣으시면 이렇게 칼이 들어가거든요. 칼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살이 나오는데 이쪽에 척추뼈가 있는 곳이라서 척추뼈를 따라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절반 남죠. 여기 반대쪽도 되도록이면 손질을 쉽지 않으니까 다 손질해달라고 하고 사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뼈만 남죠. 그리고 이렇게 피가 있는 것들은 한번 씻어주시는 게 좋아요.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한번 세척을 하셨을 때는 바로 물기를 최대한 잘 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기를 잘 빼주세요. 고등어 이렇게 띄시고 나면 이 중간중간에 고등어 필렛이라고 하는데 까끌까끌하게 가시가 있거든요. 이 가시들을 원래 양식에서는 다 제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뼈 발라먹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물기가 최대한 없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생선에. 이제 밑간을 할 건데요. 이 고등어 밑간할 때 팁이라고 하면 이렇게 입자가 고운 소금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천일염 같은 걸 밑간을 하게 되면 잘 안 붙기 때문에 구우면서 천일염이 다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입자가 이렇게 작은 소금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밑간을 하실 때는 좀 많다라는 느낌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우면서 이 소금들도 어느 정도 다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적게 하시면 오히려 간이 잘 배이지 않으니까 양면을 골고루 좀 간간할 것 같은데 할 정도로 해주시고 살짝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등어를 조금 더 맛있게 드시고 싶으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배구추를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잡내도 잡아줄 뿐더러 고등어의 풍미가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저는 껍질 쪽을 오래 익힐 거기 때문에 껍질 쪽에는 후추를 따로 하지 않고 이 살 쪽에만 배구추를 가지고 충분히 뿌려주고 굽도록 하겠습니다. 흑후추를 뿌려버리면 약간 그 먼지 묻은 것처럼 검게 보이게 되니까 되도록이면 생선 구우실 때는 배구추 이용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추 뿌리시고 살짝 눌러주시고 후추까지 이렇게 완전히 됐죠. 이 고등어를 겉바속촉으로 굽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물기 제거를 잘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쿠킹하는 시간을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살이 아니라 껍질 쪽을 먼저 굽는다는 거.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비린내가 날 수 있는 것들을 구울 때 되도록이면 이렇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로 구우면 훨씬 더 향도 좋아지고 비린내도 줄어들게 됩니다. 우선 강불로 팬을 달구신 다음에 약불로 줄이시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2큰술, 3큰술 정도 충분하게 하신 다음에 굽기 전까지도 마지막에 한번 다시 더
먼저 수분을 제거하시고 이 겉 표면을 팬에 놓으실 때 놓고 나서 살짝 가볍게 눌러줘야 됩니다. 10초 정도만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 눌러주시지 않으면 생선이 밴딩이라고 해서 이렇게 오그라들어 버리기 때문에 생선을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가볍게 만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한 조각도 물기 제거 잘 하시고 가볍게 눌러가지고 밴딩되지 않게. 자, 잘 구워지고 있는데요. 이대로 천천히 익히면서 이 가장자리 쪽이 지금 하얗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게 살짝 갈색빛이 됐을 때 그때 뒤집으면 됩니다. 그러면 겉바 속촉인 고등어 구이가 완성됩니다. 불세기는 약불로 천천히 익히시는 게 껍질 쪽을 바삭하게 익히는 팁입니다. 지금 보시면 연기 안 나고 지금도 막 팍팍 튀진 않아요. 이 테크닉의 가장 기본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물기 제거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약불로 꾸준히 익히는 게 맞는 거지 생선은 강불로 빠르게 익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 구운 후에 비린 맛을 잡으려고 하면 쉽지 않은 건 사실인데요. 그럴 때는 비린 맛을 다른 향으로 덮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알려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올리브 오일에 마늘을 볶아가지고 곁들여 먹는다든지 아니면 후추를 좀 넉넉하게 뿌려가지고 비린내를 잡는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추가적으로 와사비 같이 향이 강한 재료와 어울리는 것도 하나의 팁이겠죠. 칼집을 넣으면 양념이 잘 배이거나 속이 좀 빨리 익을 수가 있긴 한데 십자를 내는 테크닉 같은 경우는 구이보다는 조림에 어울리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문지를 덮거나 우유팩을 덮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신문지 같은 경우는 잉크가 있기 때문에 가열했을 때 이 재료에 잉크가 묻어나올 수도 있고요. 종이팩 같은 경우도 안쪽에 코팅되어 있는 재료 중에 가열을 하면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용하시지 않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집에 정말 기름이 조금 한 방울이라도 튀기는 게 너무 싫으시다면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근데 에어프라이어는 마이야르드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풍미 깊은 고등어를 좀 즐기시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서 추천드리진 않지만 집이 공간이 협소하거나 프라이팬으로 이렇게 조리를 하기가 힘든 구조라든지 에어프라이어밖에 없다고 하면 그렇게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지만 되도록이면 이렇게 팬으로 조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코팅팬 같은 경우는 강불로 1분이면 충분히 예열이 되고요. 스테인리스 팬 같은 경우는 2, 3분 정도가 걸리는데 팬의 기본적인 온도가 차가워진 상태에서 다시 이 생선들을 굽게 되면 이 물기를 제거를 했던 이유가 기름에 튀기듯이 굽기 위한 방법인데 에어를 하지 않으면 마이야르드 반응인 튀겨지면서 나오는 맛있는 향들이 배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쿠킹 시간도 훨씬 더 길어지게 되고요. 물기를 바싹 조림을 하실 게 아니라면 최대한 제거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고등어는 이 정도로 겉쪽은 노랗게 다 익어가고 이 중간 쪽만 분홍빛으로 남았을 때 이때 뒤집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기름을 살짝 위에 좀 뿌려주시고 양식에서 아로제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이때 생선을 한 번만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네, 뒤집어 주시고 중강불로 올려가지고 15초 정도만 익혀주시면 됩니다. 이때 많이 익히시면은 또 살 쪽이 퍽퍽해지니까 최대한 짧게 익혀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구우신 후에 후추를 다시 한번 이렇게 뿌려서 드셔주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밀가루가 수분을 흡수하고 껍질이라든지 살 쪽의 표면을 보호하기 때문에 바삭한 식감을 높이고 팬에 붙는 현상을 낮추는 건 사실입니다. 또한 육즙 손실을 줄이기 때문에 육즙도 약간 보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양식 테크닉이 아니라 한식적인 방법에서 최상의 바삭함을 높이는 방법은 겉 표면의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하시고 밀가루는 최대한 살짝 묻히시고 그리고 나서 얇게 기름을 바르신 후에 예열된 팬에 굽는 게 가장 좋습니다. 냉동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등어를 굽게 되면 겉만 타고 속은 안 익을 확률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냉장실에서 천천히 해동하신 후에 구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해동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은 이런 스틸 제품 2개를 가지고 중간에 냉동이 돼 있는 재료를 놓는 겁니다. 이런 생선 같은 경우도 아래 스틸을 깔고 위쪽에다 스틸을 하나 덮으시면 열 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해동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그릇에 물을 담으시고 여기에 이 냉동되어 있는 것들을 담궈서 해동하는 법도 있는데 이건 혹시라도 물이 들어갈지도 모르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스테인리스 제품들을 겹쳐가지고 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등어를 구울 때 실수하시는 것 중에 가장 1번이 생선은 껍질부터 구워야 껍질과 살 사이에 지방층들이 열을 막아주면서 살 안에 있는 수분 손실을 막아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껍질부터 굽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유는 팬이 에어리 되지 않는 게 1번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고등어가 익었나 하면서 자꾸 뒤집는 경우 그럴 확률이 높아지고요. 생선의 수분을 정확하게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팬과 생선 사이에 수분층이 생기면서 생선이 팬에 붙어버리게 돼서 생선살이 부서지게 됩니다. 이렇게 생선을 굽고 나시면 팬 관리 되게 힘드시잖아요. 이렇게 올리브오일 같은 경우 마늘 같은 걸 다시 한번 볶아서 이 오일도 다시 사용할 수 있으시고 코팅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선을 굽더라도 붓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따로 세척법을 알려드릴 건 없지만 이런 스테인리스 팬을 사용하셨을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탄 자국이 남을 수가 있어요. 이런 탄 자국이 남았을 때는 이런 베이킹 소다를 여기에 넣으시고 그리고 식초를 좀 넣으셔가지고
그리고 손으로 약간 문지르신 다음에 잠깐 놔두셨다가 세수세미 같은 걸로 닦으시면 말끔히 닦이고요. 그리고 스테인리스 팬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조리를 하신 다음에 자연적으로 식을 수 있는 시간을 1, 2분 정도 두신 다음에 뜨거운 물로 세척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찬물로 세척을 해버리시면 변형이 오거나 색이 물때가 또 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방법은 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